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영석입니다. 네. 저희가 이 정기 여론조사를 우리 이영풍 TV와 강영석 TV와 저희가 함께 이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함께 하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네. 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저희 고성구 TV가 아침 8시에 제일 먼저 하는 바람에 네. 저희들이 늘 먼저 이걸 알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 여론조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때그때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 추이 이런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 리얼미터나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냥 언론들도 이제 관성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꾸준히 계속해서 네. 이걸 뭐 처음에는 이 기존 올드 미디어들이 안 받아주겠지만 네. 이 저희 이번에 이제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이렇게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 유튜브 연합회 소속 유튜버들이라도 예. 저희 여론조사들 그 매주 이제 발표를 하고 네. 하면서 그러면 그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여론조사를 진짜 여론조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돼야 이 저들이 여론을 조작하려는 지난주 갤럽에 이재명 지지율이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63%가 나왔어요. 아니, 지난주에 특별히 뭘 이렇게 탄력을 받을 만한 게 없는데도 예. 그냥 툭 튀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갤럽이 가끔 그런 짓을 하거든요. 이게 예. 툭툭 튀는 그 안 낮추고 있다가 네. 너무 다른 여론조사들이 낮아지면 갑자기 그냥 확 끌어내리고 이런 네. 일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마사지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시려면 그런 마사지가 수시로 있다라는 걸 그렇죠. 받아들이시려면 이 저희 여론조사를 저희가 꾸준히 내놓을 테니까 네. 함께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그 매주 하고 싶지만 네. 여러 가지 여건상 대략 3주에 한 번 정도로 네. 이렇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서 꾸준히 발표를 하고 이제 선거 근처에 가면 이제 예.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하죠. 선거가 네. 다가오면 좀 더 네. 이제 자주 할 텐데 네. 우리 강은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유파 유튜브 연합 총연합에 함께하는 40여 명의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한테는 이런 여론조사 자료를 같이 네. 좀 공유하고 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예. 예, 저희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윤석 변호사님, 이번 여론조사에서 딱 그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요? 방금도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54% 가까이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는 44%? 41%가 41%가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13%, 그러니까 네. 54에서 41을 뺀 13%는 네. 이재명의 그 대통령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네. 대장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장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이재명이 죄인이지만 네. 뭐 대통령 측은 그냥 웬만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뭐 생각하기 어떡하냐, 때문에 뭐 이미 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소위 그분들이 소위 우리가 그 얘기하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 대장동뿐만 아니라 대통령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만드는 게 그게 결국 이제 정치권 특히나 야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우리 강윤석 변호사가 리얼미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촉촉히 적시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공동조사도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적어도 몇 달 이상 쭉 계속되면서
이 여론조사가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또 기성 언론들도 적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리얼미터나 갤럽하고 너무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네. 그러면 저것들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라고. 네. 더군다나 이걸 또 그 유튜버들은 다 이 여론조사를 또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인용도라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인용을 하게 되면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된다. 네. 예. 자, 변호사님, 항소를 포기당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이 검사들이 전부 다 같이 지금 난리 나야 될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3심제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3심제는 피고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민사에서 원피고는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이 소송을 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일반인들인데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3번 재판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번 1심이 뭐 실형을 때려가지고 뭐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다 구속됐다. 4년, 5년씩, 8년씩 받았다.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특경가법이 사실 중요한 범죄 혐의인데 네. 특경가법으로 인정이 돼야 손해액수가 50억 이상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데 네. 이 특경가법에 대해서 이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걸로 가기 좀 곤란하다. 그렇죠. 네, 그냥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충 한 7, 8천억 정도 그 이익을 본 거다. 개인업자들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신 개인업자들이 이익을 본 거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 사건을 구성해 왔었는데 네. 이 7, 8천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1심에서 그 부분을 무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7,811억 네. 3,5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시를 안 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금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특경가법으로 가긴 좀 곤란하고 그냥 업무상 배임은 맞다. 네. 그러니까 배임 행위가 있었던 건 맞고 분명히 손해가 있는 건 맞는데 그 금액이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7천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인데 예. 요건 판례가 나와야 돼요.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특경가법과 업무상 배임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네네. 애매하니까 이번에 그런 어떻게 손해액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건 결국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검찰은 무조건 그걸 항소해서 네. 그게 1심 그 판단이 2심에서도 확인이 되고 3심에서도 확인이 되는지를 확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특경가법과 업무상 배임죄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안 그러고 1심 판결을 가지고 그걸 판례라고 들이대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지금 그걸 항소를 안 해버림으로써 네. 그 부분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7,800억 손해가 명확하지 않으니 7,800억을 환수도 못 해요. 원래 이제 배임죄 같은 거 이런 죄들은 이 범죄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 이익을 또 환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그 범죄 이익 환수한다고 연도 막 법을 늘려가지고 이미 그랬죠. 지났는데도 막 늘려가지고까지 해서 네. 결국 다 환수했잖아요. 네네. 결국 다 환수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근데 지금 이건 그 금액이 뭐 명확하지 않네 어쩌네. 지금 이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럼 이건 김만배가 7,800억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다 막연히 그 위에 수뇌부 지금 이 판결에서도 계속 수뇌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수뇌부가 김만배와 어떤 이익을 공유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이익 공유한 그 이익이 이제 더 이상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지금 검찰이 한 400억쯤 김만배한테 환수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가 계속 환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이재명이 뭐 어떻게든지 판결을 받게 되든지 해가지고 이 피해액이 확정이 되면 네. 나중에라도 뭐 대통령 끝나고라도 그 이익 환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네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네. 대장동의 그 수사팀, 네. 그다음에 공판팀, 네. 이 만장일치로 자기들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쭉 개통을 밟아가지고 보고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저 항소 시한 일주일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예. 네.
그 7분 전에 네. 대검의 지시가 내려왔고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은 항소하지 마라 네.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네. 검찰은 하여간 일단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항소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도 그동안은 그게 그냥 당연히 뭐 7, 80년 동안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항소를 포기시키거나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 그 공소 취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의원이랑 패스트 트랙. 네, 패스트 트랙 그거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그거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걸 한동훈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도 그거 공소 취소를 못 하거든요. 아하, 예. 법원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면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검찰이 먼저 나서 가지고 그 피고인들을 봐준다. 정권 바뀐다고 그 피고인이 죄가 있었던 게 없어지고 게 있어지고 이러면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심지어 DJ 뭐 노무현 때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오히려 노무현 때 검찰 파동은 그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 예. 구속시켜라 뭐 이걸 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속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검찰총장이 그때도 더구나 문서로 지휘를 했어요. 네, 정상적으로 지휘를 한 거예요. 예. 근데도 그 지휘에 반발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도 이런데 지금 도대체 법무부 장관 지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문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검으로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건 법무부 장관이고요. 책임을 진다면 그 대검 뭐 지금 검찰총장을 아예 임명을 안 하고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검찰 힘을 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행 체제이다 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검찰총장 되고 싶으면 네. 그러고 있는 건데 대검차장이 그러고 결국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저 정권의 입맛에 맞아가지고 시킨 것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이 사태를 뭐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결재까지 해놓고는 자기가 다시 그 말을 번복한 거니까 네.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검찰총장 대행인 그 노만석이. 네, 노만석도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고 예.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사태가 아니라 만약에 뭐 서면으로 지휘도 안 하고 그 수사팀 전원, 공판팀 전원이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한 이것을 억지로 힘으로 내리눌렀다면 이런 게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예.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사안은 최혜병 특검의 한 100배쯤 되는 사안입니다. 100배쯤 되는 사안이에요. 현직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네. 항소 취하를 했다? 이건 그냥 대통령의 입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잽싸게 이거는 이재명과 관계없는 일이다. 네. 그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내가 그냥 내 판단하에 한 거다. 책임을 지우려면 나한테 지워라. 이렇게 하고 혼자 안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젠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또 뭐 정성호가 뭐 이재명을 위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일에 수사를 받게 되면 예. 뭐 대통령실하고 교류가 있었다라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네. 이 후폭풍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지금 이런 정도의 후폭풍 때문에 재판중지법도 안 한 거거든요. 재판중지법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예. 지금 그 11월 내내 아마 12월까지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안이고 뭐고 쭉 밀리고 그 국회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다른 모든 법안 통과 안 시키겠다 하고 그 법안들 전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국회가 연말까지 당연히 마비되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된 것처럼 네. 아마 1월 네. 달까지 갔을 거예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재판중지법 안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대신 검찰 가지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아하.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떻게 이 사안을 대응하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재판중지법으로 가는 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이 그 이재명 수명 연장법 뭐 예. 이렇게 보는 수명 연장을 위한 그 조치라고 보는 건데 예.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야권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사안입니다.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정성호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저항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해서 수사권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수사하고 기소 분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 그 진짜로 분리가 되면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냥 공소 검사로 남을 사람은 남는 건데 이제 이거까지 만일에 항소 여부까지 네. 법무부가 지휘하게 되면 네. 검사들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하. 예. 네. 예. 그냥 도장 찍는 그야말로 왜 우리가 면서기 얘기하잖아요. 면서기들이 매뉴얼에서 하나도 자기 재량 없이 그냥 찍으라면 찍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검사가 이제는 그냥 위에서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나가서 말하라면 말하고 그렇지 않아도 보통 피고인들이 이 공소유지 검사를 앵무새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수사는 수사 검사가 다 해놨는데 아하, 예. 그거 그냥 기록 갖고 와가지고 거기 써 있는 공판 카드 보고 대충 구형하라면 구형하고 네. 그 사람이 써놓은 대충 내용 가지고 항소 이유 항소하라면 항소하고 뭐 공소 제기 이유 설명하라면 이유 설명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다. 그래서 앵무새 검사인데 지금 이제 진짜 앵무새 검사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로보트 리모트 컨트롤하는 드론이 돼버린 거죠. 뭐.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은 뭐 굉장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거고 네. 이게 엄청난 정책 격변을 몰아올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 검찰 내부의 저항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사법파동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법파동 검난 사법파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판사들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네. 검난 해가지고 몇 차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검난들은 되게 이제 고위직 검찰이 네. 이 정치권에 대항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장검사들 회의 정도에서 네. 끝나는데 지금 이거는 평검사들이 먼저 주도해서 시작이 그렇죠. 돼서 예. 차례로 올라가서 검찰 고위 지도부는 전부 다 사퇴해야 될 사안이고 예. 단순히 중앙지검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고검장, 지검장들이 전부 이 정도는 사퇴해야 된다. 전부 사표 써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법무장관의 책임을 져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그동안 그냥 계속 눌려왔는데 네. 어떻게 대응할까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다면 이번 건 뭐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변호사님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 뭐 이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이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런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양분남 의원이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중국이 아니라 그냥 외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해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글쎄. 아니 이게 네? 그 법안을 낼 때는 네. 그 발의 제안 설명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사례를 딱 하나 넣었어. 협중. 그게 그 반중심인데. 네. 아니 근데 그 법안 그 조문에는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 예, 그렇죠. 네, 외국이라고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모르겠는데. 내가 좌파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네, 앞으로 그러면 반일 반미시는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반중시가 얼마나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있는 거지. 원래 전형적으로는 반이라고 반미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 집회 같은 거, 위안부 수요 집회하면서 뭐 온갖 거 다 하거든요. 온갖 네. 퍼포먼스. 그건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만일에 중국이라고만 써가지고 법안을 내면 당연히 위헌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평등한데 어떻게 중국만 가지고 처벌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냥 외국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외국이라고 하면 뭐 아니 해도 뭐 그만이다 이거예요. 뭐 그 중국은 처벌하고 일본은 처벌 안 할 수 있나요? 네, 결국 고소하면 똑같아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막상 만들어지고 나면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칼에는 눈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이 됩니까? 네. 적용이 됩니까? 그렇죠. 모욕죄는 예. 이제 용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욕죄는 이제 전형적인 친고죄인데 그러니까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알았어도 네, 알았어도 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의사불벌죄는 이제 그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시작하고 할 네.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라도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기소 제기 전까지는 그냥 그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고 네.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소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아예 무죄가 아니라 아예 공소 자체가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라서 반의사불벌이냐 친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빼버리면 그냥 수사기관이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처벌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길 가는 사람 네. 붙잡고 당신 뭔가 반중국처럼 생겼어 이러면은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뭔가 그런 것들 하나 뭐 나오면 네. 나오면 일단 잡아다가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김영란법 가지고 처음에 네.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던 게 예. 그 가족들까지 수사 범위 넓힐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김영란법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너무 수사 범위가 그렇죠, 넓어서 그렇죠. 예. 이건 그냥 국민들 그 전체가 네.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해서 예. 뭐 다 계좌 추적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우려가 컸는데 이것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법이 되는 거죠. 예. 반의사불벌이냐 친고냐 안 붙이면. 그렇다면은 범죄도시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중국인 범죄 집단들을 막 그러니까 소탕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 본 사람들 다 잡혀가거든요. 아니 뭐 경찰이 이거는 너무 반중국적이야 그러면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극장을 다 가서 예. 시청한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상영한 사람들 전부 다가 잡아다가 일단 조사할 수 있죠. 글쎄. 예. 예.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까지 처벌까지 몰라도 그리고 특히 영화 보면서 박수 네. 친 사람. 왜 이걸 뭐 이렇게 보게 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지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 양모식인가 하는 자가 법률가 출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예.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검사장 출신. 네, 검사장 출신인데 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네. 본인이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죠. 아이고, 이재명이 6월 달부터 계속 협중시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네. 한 3번 이상 얘기한 건데 그건 중국에서 주문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재명이 얘기하고 나면 바로 중국 대사관에서 최고 뭐 지도부에 뭐가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환영한다고 하고 이게 네. 그냥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져 갔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는 네. 이건 그 의원 개인이나 뭐 몇 명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마동석 걱정하는 댓글이 예. 아까 제가 정론일침에서 그 코스피하고 부동산 좀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대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민생 문제 말이죠. 네. 마지막 주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선거에서 어떤 법칙처럼 작용하는 게 네. 경제가 나쁘면 여당이 진다. 이게 네.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나 나머지 실물 경제는 다 얼어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로지 코스피 하나만 예. 이상하게 오른다. 그랬었던 거거든요. 네, 네. 환율 오르는 거에 비해서 사실 코스피가 이게 오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그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3,100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실상 꾸준히 끌어올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네. 기관이 끌어올린 걸 개미들은 이제 빠져나오는 기회다 해서 계속 던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니까 3100부터 4200까지 끌어올리고 나니까 그렇게 그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됐냐면 한 9조 정도 됐습니다. 3100에서부터 4200까지 9조 정도 쫙 끌어올려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 뭐 국민연금이 지금 매수 한도에 찼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네, 거의 다 찼는데 3%가 넘어갔는데 그 3% 넘기는 못하게 돼 있는데 거의 3%에 넘는 3%에도 다 찼다는 건데 네. 그런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던졌냐면 순매도가 7조입니다. 7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일에 2조만 더 던지면 3,100에서부터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다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다 챙겨서 이제 그러니까 1000포인트 끌어올리고 나서 다 던지고 예.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이 3천 단계에서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매수의 중심이 이제 AI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양쪽으로 해가지고 쭉 끌어올려 왔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지 사실 다른 일반 주식들은 거의 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주식이 워낙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비중이 크니까, 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순매수했던 거를 AI 거품이니 어쩌니 하면서 타이밍 마치 맞춰가지고 와장창 던져서 마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놓고 작전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목표가가 딱 그 정도였던 게 아닌가 싶은 뭐 10만, 60만 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순식간에 집어 던졌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받칠 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개미들만 또 왕창 피보고 글쎄 말이에요. 예, 또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당분간은 뭐 좀 조정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뭐 한 번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상승기에 쌍봉을 친다 그러는데 지금 쭉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발 매수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펀더멘탈이 봤을 때 뭐 네. 지금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다 아는 겁니다. 네, 돈의 힘으로 올렸다라는 건 다 아는 건데 그 돈의 힘이 그 어디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 소액 투자자 하지만 네. 특히 이번에 저 비투한 소액 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이분들 네. 진짜 걱정해요. 네, 역대 최대입니다. 15조 가량이 되는데 예. 역대 최대로 비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면은 이제 반대 매매 얘기에 뭐 깡통 계좌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만일에 한 3,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비투했던 분들은 깡통 계좌 되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게 네. 그 비투에서 이제 그 깡통된 분들 중에 가정이 결국은 해체되는 경우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 해체되고 보통 이혼 사유 보면요. 예. 주식 투자 실패가 꼭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주식 예. 투자 실패가 단일 이유는 아니지만 예. 주식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예. 그걸 회복해 보겠다고 또 이렇게 노력을 뭐 이상한 짓을 또 계속 하게 되거든요. 다른 뭐 사채를 끌어다가 뭘 한다거나 그렇지. 또 주식으로 해서 안 된 거니까 한 방에 뭐 해보겠다고 코인에다 또 투자한다거나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면 다 날아가는 거죠. 뭐 보통 이제 전세 보증금 담보로 그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하고 네. 그걸 또 신용을 걸어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날리면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정 경제가 그래서 파탄이 되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뭐 이미 챙길 거 다 챙긴 해외 투자자나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들 하더라도 이 비투한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냉정하게 예.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 그 절대 또 이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손해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3,800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손해 보신 분들 꽤 있을 10명 거예요. 중에 3명은 이미 손해를 봤대요. 이미 세 명은 손해 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리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0포인트대에서 사가지고 오르긴 오를 거다라고 기다렸던 분들, 뭐 삼성전자 6만 원대에 사거나 뭐 이랬던 분들, 하이닉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하이닉스 10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옷자 달릴 걸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근데 파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기다렸더니 저렇게까지 오르더라. 아하. 5 넘어가니까 아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오버밸류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던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분 바로 그냥 냉정하게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있는 그나마, 반면에 그나마.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분들은
30만 원대 이상 뭐 40만 원, 50만 원대 들어가면서 하이닉스 200만 원 간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엔비디아처럼 된다고. 근데 지금 끝물이죠, 사실. 예. 그런 분들 뭐 어떡 하겠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면서 깡통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죠, 보통. 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식 두 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비트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네.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라.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이 이제 결국 뇌관이 될 텐데 네. 지금 뭐 월세, 전세 이걸로 결국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규제 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신 60%, 그 한 1,000만 대충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 면적을 보니까. 예.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충 한 1,400만 정도 되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하고 경기도의 그 수원, 용인, 뭐 성남 이쪽 그 지역들, 광명 뭐 이쪽에 대충 계산해서 한 1,4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60% 정도는 자가지만 40%는 그 전월세 거주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제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당장 뭐 이 4년에 맞춰져서 전세 보증금 이제 뭐 올려달라 이 얘기를 안 듣게 되겠지만 네. 뭐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제 점점 전월세 그 기간 만료되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 이분들 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전세 4년 끝나면 아마 30% 50% 그냥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럼 대책이 그걸 월세로 그만큼 올릴 만큼을 월세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착한 임대인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착한 임대인이야 뭐 5% 10% 올리고 말겠지만 지금 그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글쎄 이 분위기에서. 아이고 네. 참.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돈 하나도 안 내고 그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전세를 그러니까 거주하던 집에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씩 월 내야 되는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게에 쪼들리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대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알고 저러는 건지 일부러 그 중산층 이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대책이거든요. 아주 빨리 가난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 네, 아주 빨리 가난하게 만드는 대책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예. 예. 자기들은 집 다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강남에 집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별 아무 생각이 없겠죠. 자기한테는 아무 피해도 없고. 걔네는 집값 올랐대요. 예, 아무 느낌이 없겠죠.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생 망쳐놓고 선거 이긴 적 없다. 네.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강펀치 강현석 변호사와의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